2026년 3월이 새학기가 시작되었네요. 딸이 드디어 초등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자, 딸이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이제 만 아직 6세죠. 대충 만 7세라고 하면 키가 여자아이 기준으로 한 127이고 몸무게가 29kg 정도가 넘으면 이제 10명 중에 한 10등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저희 딸 아이가 만으로 한 6.8세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몸무게는 한 30kg 정도가 됐고 키는 아이가 이제 움직이니까 정확하게 못 재서 130은 안 됐고 한 125 그 언저리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여자 아이들 중에서는 더 큰 애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크는 동안에 이제 K 의원은 한 번 가보았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발로 직접 간 거고 응급실은 한 번도 갈 일이 다행히 없었죠. 자, K 의원을 내원을 한 번밖에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영유아 검진 말고는 이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영유아 검진은 그냥 검진을 안 하면 경찰서에서 잡아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고 제 필요에 의해서 내원을 했던 것은 이 외삼촌 댁에 갔다가 거기 이제 막 닭들이랑 요런 이제 밭이랑 이런 데를 막 다녔더니 이제 알러지가 나서 이제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서 이제 약국에 있는 히스타민제로는 약효가 약해서 요 높은 수준의 좀 강도가 높은 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려고 내원을 한번 했었고 그 위에는 가지 않았다. 잘 컸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남의 애니까 병원을 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실제로 관심을 갖거나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이가 잘 클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먹나를 궁금해 하시기 마련이죠. 자, 이제 요 얘기를 할 때 이 조금 곤란하신 분들은 이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이 항생제를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있는 일인데 이제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근데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를 먹이는 게 이거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아예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은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혹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비누로 샤워하는 거, 물 말고 비누로 샤워하는 것이 매일 불가하신 분들은 이럴 수가 있죠. 왜냐면 바이러스에 걸렸든 어떤 질환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병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 비누 샤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신데 근데 나는 항생제를 먹이든 먹는다. 본인이 먹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영상 보지 않고 그냥 뒤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의 지능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백신을 맞추지 않는 것이죠. 백신을 맞추지 않는 것은 중금속 중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자연계에서 어떤 A라는 질환을 1만 명 중에 3명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이 어떤 모집단에서 1만 명 중에 어떤 조치를 한 뒤에 1만 명에게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한 명이 걸렸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그 조치가 A라는 조치가 확률을 그것에 대해서 걸릴 확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3분의 1로 낮춰졌다라 33.3%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개소리라고 할 수가 있지요. 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백신에 다 해당하는 것이고 가다실, 여친을 사랑한다면 남자도 가다실을 맞아라 이딴 개소리를 있는데 그냥 다 개소리고 전신 시스템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개인의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얘기고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 근데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책에 읽을 내용은 없고 그냥 제목만 보면 됩니다. 아, 개소리란 얘기구나 라고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안 맞췄냐? 아니요, 처음에는 좀 맞췄습니다. 이제 돌 즈음까지는 영유아 검진 주기가 짧아서 몇 개월마다 검진을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이제 경찰에서 잡으러 오는데, 영유아 검진을 가면은 저는 안 맞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검진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맞지 않았죠. 처음에는 예, 저도 모르니까 예 했었는데, 한 돌 즈음에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저 안 맞을게요 그냥 라고 얘기를 해서 다 꺼지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맞지 않았다. 초반에 맞을 거는 안 좋은 건 이미 다 맞았고 그 이후에는 좀 걸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좋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항생제를 먹이지 않죠. 제가 한 달 벌어 한 달을 겨우 사는 이제 가족들을 주거의 안정성을 이제 박탈한 월세살이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는 것과 매일 샤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가정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균 때문에 아플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일이 없는 거죠. 수술을 안 했는데 뭔 항생제를 먹이죠? 그렇다면 항생제, 생을 항하는 것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익균이 활발히 활동이 가능해지고,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이 가능하면 면역계, 림프계, 이거 정신건강에도 들어가요. 전신이 활성화에 모두 포함이 모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냥 뭐 정상인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열 억제제를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아니고 최대한 먹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발열을 일어난다는 것은 열이 난다. 그러면 면역계의 올바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아이는 열이 안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영유아 시즌에는 면역계가 성장하는 시즌입니다. 면역계가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활동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는 열이 많이 났는데 커서는 열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고로 열이 난다라는 것은 면역계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이가 경련을 하고 아이가 발광을 하고 하면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 경련은 정상 반응이죠. 우리 더우면 어른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손이 뜨거운 거에 뜨거운 거에 물을 다 써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귀에 갖다 대죠. 귀는 요 피부가 얇아서 열에 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걸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손이 뜨거운 물건을 닿으면 귀에 닿아서 그 열을 빨리 내리려고 하죠. 똑같이 사람은 더우면 이렇게 손부채를 해요. 더워. 이런 거 가리켜주지 않아도 애기들도 그냥 합니다. 똑같이 열이 너무 올랐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열 경련하는 거죠. 이렇게 경련을 하면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돼서 빨리 체내에 땀을 내거나, 땀을 내서 빨리 기화를 시키거나, 또는 땀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흔들어서 반응하는 면적을 높여서 열을 빨리 끌려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정상 반응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정상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몸의 체온이 40도가 넘어서 단백질이 파괴가 돼서 몸에 있는 근육이 작살이 나면서 머리까지 올라가서 아이가 장애가 생길 확률이 있죠. 없지 않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제가 한 얘기냐? 제가 한 얘기 아니죠. 다 선배님들이 다 얘기하셨다고요.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가 아니라 예전부터 아이가 열이 조금만 나면 총으로 열을 자꾸 측정을 해갖고 뭐 38도면 해열제, 38.5도면 해열제, 39.0도가 해열제, 정확하게는 해열제가 아니라 열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열 상승 억제제죠. 면역계를 작살내서 열을 내는 능력을 없애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러면 면역력이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이 나면 얼음 수건으로
이제 물을 묻혀주면 땀이 나는 역할을 대신 해주잖아요. 물이 기화가 되는 것이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열을 가지고 가는 열을 가지고 있는 열 용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얼음 수건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렸을 때 과학이 뭔지 모를 때 이미 다 했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했던 것이고, 그래도 좀 모자르다 그러면 한약을 먹이면 되고, 아이들은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약에다가 스푼으로 한약 컵에다 따른 다음에 이렇게 분유랑 모유 먹을 때 섞어주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찌개나 이유식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아이가 한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짬바가 차면 이제 한약을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애가 잠을 못 잔다. 이래 잠을 못 자. 이럴 때나 한약 먹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상황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발열 상승 억제제를 먹이면 되는 것이라, 최소로 먹이면, 최대한 먹이지 않고 최소로 먹이면 아이의 면역계가 올바르게 활동하고, 면역계가 올바르게 발달하면 아이가 건강하니까 키랑 체중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크푸드는 저도 먹이긴 하고 저도 먹기도 하는데, 씹는 거는 좀 괜찮아요. 뭐 과자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먹으면 요 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끊어줄 수는 없죠.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다 이제 정크푸드는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아닌 거죠. 그것에 대한 쾌감 대비해서 아이의 만족도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건 최소로 먹도록 하고, 씹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이것도 최소로 하면 좋지만 이거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지만 마시는 것을 먹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해준다면 아이의 면역계와 컨디션을 부모 입장에서 최대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키가 크던 작던 몸무게가 많이 나가던 적게 나가던 만 4세 이하 아이의 컨디션은 무조건 키와 몸무게로 평가를 합니다. 유전의 영향은 제로에 가깝고, 그거는 나중에 사춘기 지나서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키가 커서 우리 애기가 키가 크다? 이것은 사춘기 이후의 얘기인 거고, 만 4세 이하의 유아의 컨디션은 키와 몸무게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건강의 성적표를 그냥 키와 몸무게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실전에서는 어떡하냐? 가능하면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크게 4가지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를 제가 무조건 하게 하냐?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제가 주 양육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 양육자였다면 압도적으로 저렇게 시켰을 텐데, 제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최대한 위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부모로서 해줘야 할 아이의 건강 관리를 해주려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아나키라고 해서 안 아픈 아기 키우기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아이가 피부가 막 뒤지는데도 병원을 끝까지 안 보내고 막 이랬던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죠, 한때. 근데 이것이 이제 방법이 맞아요. 근데 방법이 맞는데 이제 야전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로 하는 것이 정답인데, 여기서는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갔던 것이고, 최소로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것 외에 저희 아이가 이제 만으로 6세가 지나서 만 7세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 나이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8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만으로 이제 만 6세에서 7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건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부자냐라고 저희 딸이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빠가 부자지 우리 가족은 부자가 아니다. 돈은 너가 버는 거지 엄빠는 부자로 이미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엄빠의 재산이 너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얘기를 계속 해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도 제가 주 양육자가 아니라서 이제 버릇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잘 말을 잘 듣기는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라.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알아서 살아라 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대 보호자는
보호받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육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하는데 나는 왜 핸드폰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류의 얘기.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런다. 내 마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너도 어른 되면 너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 다행히 이제 확률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키우면 아이가 올바르게 크고 키와 몸무게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냐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잘 컸고 일단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안전하게 크게 아픈데 없이 잘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이 벽창호 같은 소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도 네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저희 의정부 지역 친구들이. 하지만 저는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